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일부. 왜 파우스트는 인류의 고전인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파우스트의 구호처럼 작품 전편에서 반복된다.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왜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가? 왜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는가? 2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독자들이 읽어온 괴테의 파우스트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철학도 법학과 의학도 게다가 유감스럽게 신학까지도 혼신의 힘을 쏟아 두루 공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련한 다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세계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작품을 단순히 독일 문학의 걸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파우스트가 독일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류 공통의 끝없는 욕망과 방황이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 작품에서 한 나라의 역사나 풍습을 이야기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왜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려 하는가를 묻고 있다. 괴테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생을 이 작품에 바쳤다. 20대에 쓰기 시작하여 죽기 직전까지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나의 인간을 붙들고 씨름했다. 그 인간이 바로 파우스트다. 파우스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 주어진 틀에 만족하지 않은 채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실패하고 끝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존재. 괴테는 바로 그런 인간을 그리고자 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인간관이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을 넘어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읽힌다. 괴테는 훗날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각 민족이 가장 고유한 자기 목소리로 인류 전체에 기여할 때 비로소 세계문학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세계문학이란 자기 색깔을 버리고 세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인류 전체와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가장 독일적인 작품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작품이다. 독일인의 꿈과 불안, 독일인의 욕망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갈증과 방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한류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괴테의 세계문화 개념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인류 보편의 감정과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괴테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민족은 제공하지 못한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로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가치가 탄생한다. 파우스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파우스트는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절망하는 인간으로 등장한다. 인류 최고의 지식에 도달했음에도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 인간.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에서 시작된다. 나는 여기 서 있다. 이 가련한 바보가. 그리고 예전만큼이나 무지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괴테는 인간 정신에 대한 가장 거대한 탐험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파우스트와 악마의 계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괴테는 작품의 첫머리에서 이미 더 거대한 장면을 보여준다. 천상에서 신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 내기를 벌이는 것이다. 인간이라 불리는 저 작은 신은 아직도 첫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을 받았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짐승보다 더 짐승답게 만들 뿐입니다. 하늘의 빛을 조금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진흙 속을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며 같은 노래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메피스토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란 결국 욕망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은 인간의 방황을 이해한다. 인간은 언제나 만족을 꿈꾸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손에 넣은 것은 곧 시들해지고 도달한 곳은 곧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인간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며 끝없이 새로운 욕망으로 몰아넣는 힘이다. 신은 파우스트를 믿는다. 그는 실수할 것이다. 죄를 지을 것이다. 수없이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더 높은 것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다. 한 인간이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실험의 중심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서 있다. 2부 두 개의 영혼. 많은 사람들은 독일을 철학과 이성의 나라로 기억한다. 칸트와 헤겔, 피테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사상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보여준 인간상은 단순한 합리주의자가 아니다. 파우스트는 이성의 인간인 동시에 그 이성을 넘어서려는 인간이다. 그는 이미 당대 최고의 학자이다. 철학과 법학, 의학과 신학까지 공부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절망한다. 보통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다르다. 그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역설이 여기서 성립된다. 그것이 파우스트의 절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18세기 독일 학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우주를 탐사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나는 왜 사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때는 이러한 의문을 인간 정신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특징으로 보았다. 인간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는다. 언제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때가 생각한 독일 정신의 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때는 인간 안에서 솟아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다스데모니시에, 즉 마성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 숭배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불가해한 충동이다. 질서를 넘어가려는 힘, 주어진 경계를 돌파하려는 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다. 후대의 니체는 이것을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이성으로 계산되는 세계보다 생명력과 열정, 창조와 파괴, 질서와 혼돈이 뒤섞인 세계를 더욱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다. 파우스트는 바로 그런 인간이다. 이미 정상에 오른 뒤에도 더 높은 산을 찾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더 깊은 진실을 원하는 것처럼. 두 개의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는 다른 하나와 헤어지려 애쓴다. 이 유명한 독백은 파우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 파우스트 안에는 언제나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 안정을 원하는 영혼, 그리고 무한을 갈망하는 영혼.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인간,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인간. 그는 학자이지만 동시에 모험가다. 그는 이성의 인간이지만 동시에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질서를 원하지만 동시에 질서를 파괴하려는 충동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싸움은 악마와의 싸움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이것은 파우스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제2의 자아를 안고 살기 때문이다. 인간은 안정을 원하면서 동시에 모험을 꿈꾼다.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갈망한다. 그때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언제나 갈등한다. 언제나 흔들린다. 언제나 방황한다. 그러나 바로 그 방황 때문에 성장한다. 그래서 파우스트에서 신은 인간의 오류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황하는 인간 안에서 가능성을 본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것은 파우스트 전체를 지탱하는 선언이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심지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방황 자체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우스트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또 다른 영혼과 마주하게 된다. 부정과 냉소, 회의와 조롱의 목소리.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다. 탐부 메피스토펠레스, 부정의 정신.
파우스트는 더 이상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학문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지식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불러들인다. 많은 사람들은 파우스트를 악마와 계약한 인간의 이야기로 기억한다. 실제로 이 장면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괴테가 창조한 메피스토는 평범한 악마가 아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였다면 파우스트는 선과 악의 평범한 도덕극으로 끝났을 것이다. 괴테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한 존재를 창조했다. 나는 언제나 부정하는 정신이다. 그것도 당연하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멸망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나의 일은 결국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메피스토의 본질이 들어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모든 권위를 비웃는다. 모든 이상을 조롱한다. 모든 진리를 의심한다. 그는 파괴자이다. 그러나 단순한 파괴자는 아니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결국 파멸할 가치가 있다. 이것이 메피스토의 세계관이다. 그는 창조보다 파괴를 믿는다. 희망보다 냉소를 좋아한다. 이상보다 현실을 믿는다. 그의 눈에 인간의 꿈은 착각이며 인간의 이상은 허영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고상한 이상을 비웃는다. 사랑도, 명예도, 진리도, 심지어 신념마저도. 그러나 괴테는 이 냉혹한 부정 속에서 뜻밖의 진실을 발견한다. 나는 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만들어내는 힘의 일부이다. 이것이 괴테의 놀라운 통찰로서 괴테의 파우스트가 인류의 고전으로 올라서는 바탕이기도 하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메피스토는 악마이지만 단순한 악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오만을 공격한다. 인간의 허영을 비웃는다. 인간의 위선을 들춰낸다. 그리고 인간을 불태나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의 이성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지.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있으니. 메피스토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을 존경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조롱한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그 조롱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앞으로 나아간다. 괴테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낙관 속에서가 아니라 회의와 냉소를 통과한 뒤에 발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는 단순한 인간과 악마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 내부의 두 목소리다. 하나는 끝없이 추구하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끝없이 의심하는 목소리. 하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이상을 조롱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어쩌면
이 두 목소리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계약을 제안한다. 세상의 모든 경험, 세상의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유혹,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의 노예가 되어주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기쁨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파우스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때 내 영혼은 당신의 것이다. 이것이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계약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파우스트는 단순히 쾌락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삶의 궁극적인 충만함이었다. 인간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완전한 만족이었다. 그러나 메피스토는 알지 못했다. 파우스트라는 인간은 만족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앞으로도 계속 갈망할 것이다. 계속 방황할 것이다. 계속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단순한 영혼 거래가 아니다. 인간과 악마의 내기인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괴테의 거대한 실험이다. 그 후 파우스트는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사랑을 경험한다. 그레텐을 만나고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 그는 권력을 경험한다. 황제의 궁정으로 들어간다. 그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고대 그리스가 꿈꾸었던 절대적 아름다움의 상징 헬레나를 만난다. 그러나 사랑도, 권력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파우스트의 욕망은 한 여인을 향한 사랑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전체를 향한 끝없는 축으로 확대된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적 가치가 그의 목표가 된다. 자부, 인간 정신의 승리. 사랑도 경험했다. 권력도 경험했다. 아름다움도 경험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고 젊음은 사라졌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도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는 여전히 같은 갈증이 남아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움직여온 힘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다. 괴테는 여기서 파우스트의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젊은 시절의 파우스트는 자신을 위해 진리를 찾았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찾았다. 자신을 위해 무한을 찾았다. 그러나 무년의 파우스트는 달라진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황무지를 개척하고 바다를 막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 된다.
괴테는 여기서 인간 정신의 성숙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의 욕망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물었다면 성숙한 정신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다. 파우스트는 마침내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괴테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선언을 내놓는다. 처음에 행위가 있었다. 이 유명한 문장은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번역하던 파우스트가 내린 결론이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행동해야 한다.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경험해야 한다. 괴테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능동적인 인간상이었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다.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다.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래를 꿈꾼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한다. 자신은 보지 못할 미래, 자신이 완성하지 못할 미래, 그러나 언젠가 도래할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운명의 말이 흘러나온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메피스토의 승리처럼 보인다.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파우스트는 마침내 만족을 말한 것처럼 보인다. 메피스토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드디어 인간이 패배했다고. 드디어 자신이 내기에서 이겼다고. 그러나 괴테는 전혀 다른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파우스트가 감동한 것은 개인의 쾌락이 아니었다. 권력도 아니었다. 재산도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감동했고 더 나은 세상에 감동했다. 자신을 넘어선 가치에 감동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욕망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 메피스토는 영혼을 요구한다. 자신이 내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순간 작품의 첫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천상에서 벌어졌던 신과 악마의 내기. 신은 처음부터 인간을 믿고 있었다. 인간은 실수할 것이다. 죄를 지을 것이다.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것을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우스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없이 실패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탐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메피스토는 패배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우리는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파우스트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괴테는 완벽한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다. 파우스트는 수없이 실수했다.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었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레트헨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레테의 세계에서 구원은 무오류의 보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초월에 대한 응답이다. 이때까지 신은 인간을 심판하는 존재였다면 그레테의 세계에서 신은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약함을 알고 인간의 실수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끝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중세 신본주의에서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거쳐 근대 정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결말은 악마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흔들린다. 언제나 방황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보 정신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내적 충동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근대의 능동적 인본주의가 현대의 진보 정신과 닮지 않았는가?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위로 이끈다. 이 마지막 문장은 파우스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다. 괴테가 말한 영원한 여성성은 단순히 여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힘을 상징한다. 오늘날에는 파우스트를 남성 중심의 자기 실현 서사로 읽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괴테는 마지막 장면에서 여성성을 단순한 조연의 위치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끄는 구원의 원리로 제시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세 독일의 기사들은 이상화된 여성을 동경하며 자신을 더욱 고귀한 인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괴테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레트히엔에서 시작하여 성모 마리아에 이르는 여성적 원리는 파우스트를 자기 욕망의 세계에서 끌어내어 더 높은 세계로 이끄는 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여성성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인간을 끊임없이 자기 너머로 이끄는 사랑과 동경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의미한다. 괴테는 평생 동안 인간을 탐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다. 시적 리듬의 운문으로 지필되어 읽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파우스트는 완벽한 인간의 승리를 노래하지 않는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허용되지 않던 도전 정신, 즉 끝없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노래한다. 잘못을 범해도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현세 긍정의 세계관. 바로 그 때문에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이 되었고 2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의 지적 욕구,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려 하는가?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